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조선 후기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개화기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진도를 나가진 않고요. 개화기를 그냥 통째로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진도를 나가진 않지만은 개화기를 전체를 이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므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냥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제목은 개화기 전체의 개활입니다.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화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요거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개화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보면, 자, 일단은 개화기는 1863년 조선의 26대 군주인 고종이 즉위하면서 1863년 바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는 개화기의 시작이라고 대체적으로 보죠. 그래서 여기를 고종즉위, 그리고 중요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이때부터가 이제 개화기의 시작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요렇게 여기의 기간이 바로 우리는 개화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화기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한 중간쯤을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1895년을 계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 앞부분과 그 이후의 시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의 개화기를 전기 개화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화기를 후기 개화기라고 하면 이름을 붙여본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1895년은 뭐냐면요, 60갑자로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을미사변, 바로 을미사변이 바로 하나의 전기 개화기와 후기 개화기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미사변 전에 전기 개화기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냐면, 요 시기는 대체로 당시 조선을 주도했던 세 개의 세력이 있어요. 조선의 지배계층으로서 그 세 개의 세력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개의 세력은 무엇이냐? 바로 위정척사파. 자, 그리고 개화파인데요. 개화파가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와 그리고 급진개화파. 요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정척사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이 세 개의 파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사건은 다음 사건의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위정척사, 온건개와 급진개화파의 경쟁과 갈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개화기, 을미사변 전까지 전기 개화기의 공부 내용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기 개화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을미사변 이후가 되는데요. 네,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네, 이 후기 개화기의 내용은 그냥 이런 어떤 파벌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본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후기 개화기의 공부 내용은 일본의 탄압이 되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네,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고 우리가 가진 좋은 권리를 어떤 식으로 뺏어 갔는가라고 하는 네,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후기의 공부 내용이 되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뺏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강한 저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탄압,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떠한 그 치열한 저항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바로 후기 개화기의 공부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본에 대한 저항, 바로 항일, 항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항일 국권 수호 운동. 아직까지는 국권을 뺏긴 게 아니잖아요. 네, 아직 주권을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국권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의 흐름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무력투쟁이에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저 나쁜 일본과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투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평화투쟁입니다. 총을 드는 것만이, 칼을 드는 것만이 투쟁이냐? 펜을 들고 싸우는 것도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쟁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평화투쟁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그런 어떤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은 구체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이 무력투쟁은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요. 최초의 개화기 때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 의병을 바로 을미의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을미의병을 필두로 해서 크게 의병이 3번 있어요. 을사조약 때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하거든요. 그리고 군대마저 해산됩니다. 네, 그래서 고종 퇴위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바로 정미의병, 1907년이 정민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미의병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력투쟁, 이 시기에 무력투쟁은 한마디로 의병 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애국개몽운동. 그래서 부국강병을 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런 부국강병을 주도했던 바로 운동이 바로 애국개몽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화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개화기의 공부 내용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할 거니까요. 일제강점기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제강점기는 또 그 이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다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1910년 한일합방부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겨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일제강점기 일본이 언제 패망하죠? 여러분 광복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15일이죠. 그래서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다. 해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이죠? 자, 몇 년 8월 15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있군요. 1945년에 바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결국 연합군한테 바로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제강점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자, 일제강점기의 공부 내용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일제강점기로 들어갈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네, 1919년, 네, 요게 3.1운동이에요. 여러분 3.1운동은 연도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바로 아이고 아이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네, 다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931년 요거는 좀 외워주십시오.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또 다음 시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첫 번째 시기, 다음에 3.1운동 이후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의 두 번째 시기, 그리고 만주사변부터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의 세 번째 시기.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3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자, 요 앞의 시기를 우리는 1910년대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만주사변까지를 우리는 1920년대라고 표현을 해주고, 다음에 만주사변 이후부터 해방까지를 1930년대인데 1940년대도 한 절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1930년대 이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라고 하는 세 개의 시기, 네,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시기별로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통치한 일본의 기관 이름이 뭐죠? 조선총독부죠. 네, 그래서 각각의 시기별로 조선총독부가 어떠한 통치를 하는가, 시기별로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공부 내용의 대체로 10% 정도 되는, 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10분의 1 미만이 되는 그러한 공부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제강점기의 공부 내용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뭘까요? 일제강점기 공부 내용의 모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립운동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떤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는가가 일제강점기의 공부 내용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통치 방식 공부한 이유는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 그 자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독립운동 역시 당연히 무력투쟁과 그리고 평화투쟁으로 또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가운데에서 무력투쟁은 개화기의 무력투쟁인 의병전쟁, 의병활동을 계승한 이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개화기 때는 의병이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독립군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자, 그리고 자, 평화투쟁은 개화기 때는 애국개몽운동을 이었는데, 이 애국개몽운동을 계승해서 일제강점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바로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네, 민족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는 계보는 개화기 때부터 있어가지고 무력투쟁은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그리고 평화투쟁은 애국개몽운동에서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공부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왕에 나왔으니까 자, 현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까지 한번 가보면 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가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현재다라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자,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대라고 하죠. 현대. 네. 이 현대는 일단 자,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그날 수립이 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방되고 어느 정도 시간적 텀이 있어요.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는 광복절에 맞춰가지고요. 일부러 8월 15일로 맞췄습니다. 네, 요게 바로 우리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에요. 8월 15일에. 네, 일부러 광복절 맞춰가지고. 근데 연도는 45년 8월 15일이 아니고 다른 연도라는 겁니다. 몇 년일까요? 1948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는 1948년 8월 15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날짜 하나 빠지지 않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만 3년간의 공백이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시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시기는 우리 한반도를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선 남쪽은 382남은 미군이 들어와요. 일본을 패망시킨 연합군 가운데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3년 동안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군정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들어와요. 그 소련군이 들어와서 3년 동안 또 소군정, 소련군이 통치를 한다라고 해서 소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군정. 합쳐서 이 3년간의 공백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미소 군정기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미소군정기에서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리고 이 미소군정기는 대체로 뭐가 가장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전체 가운데에서 이 중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도대체 언제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순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다음부터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체로 출제가 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었을 때요. 바로 이때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이름을 따서 처음으로 시작된 정부를 이승만 정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면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처음에 정부가 딱 수립되자마자 아름다운 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부였어요. 그래서 독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독재,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박정희 독재, 또 그리고 나서 전두환 독재, 독재 퍼레이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가 계속 이어진 그런 어떤 독재의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 정부별로 뭐를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요. 독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독재 시기에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어떤 정책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독재에 맞서서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저항을 하였는가가 바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서의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국민의 저항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승만 정부를 쓰러뜨린 사건이 뭐죠?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승만은 정말 도망치듯이 국내를 빠져나가서 하와이로 망명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4.19 혁명이죠. 4.19 혁명. 4.19 혁명. 또 박정희 독재에 맞서서 또 10월 유신 반대운동.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학생과 시민들이 줄기차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전두환에 맞서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그리고 역시 또 전두환에 맞서서 6월 민주항쟁. 영화도 있죠? 1987이라고. 바로 1987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한 문제씩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대에서의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조금만 더 붙여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현대 역사에서 정말 민족 상전의 비극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6.25 전쟁. 네, 6.25 전쟁도 한 문제로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붙여본다라고 한다면 요즘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통일, 통일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맨 마지막 번호, 50번 문제가 이제 통일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현대는 대체로 이와 같은 출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는 이러한 출제의 포인트, 그리고 개화기는 이러한 출제의 포인트를 가짐으로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순서대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능검 50문제죠? 그런데 이 개화기는 대체로 3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2번까지는 이 개화기 전에 전 근대사의 공부 내용이 나오고요. 뭐 33번일 수도 있고 34번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대체로 33번 또는 34번부터는 바로 이 개화기, 개화기 이후에 근현대사라고 하죠. 왜 근현대사라고 하냐면 개화기하고 일제강점기를 합쳐서 근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합친 근대와 그리고 현대 역사다라고 해서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33번부터는 대체적으로 근현대사의 내용을 묻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다 잘 맞다가 요 33번 이후부터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내가 노리는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다면은 대체로 뒷부분에서 많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뒷부분 잘하면 절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노리는 바로 회차에서 낭패를 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이 근현대사를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하시고 다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이 근현대사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지우고요. 이 부분을 예쁘게 좀 지우고 오늘 우리 하기로 한 바로 개화기 전체 결과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기 시작입니다. 이제 자, 제가 지금 방금 지운 거 있어요. 여러분 개화기는 몇 년에 시작이 된다고요? 1863년에 바로 고종이 즉위하면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 시기를 우리는 편의상 개화기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랬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1863년 가급적이면 이 연도는 좀 외워주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1863년에 바로 고종이 즉위했다.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요걸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그 이전의 시기인 세도 정치를 혁파를 하면서 바로 흥선대원군이 정말로 많은 대내 개혁, 내정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라고 보고 요때부터 열강들이 굉장히 침략적인, 매우 공격적인 접근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또 개화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은 언제 쫓겨나게 되냐면요. 권력을 잃게 되냐면 정확히 10년 갑니다. 그래서 1873년에 10을 더하면 73년이죠. 바로 73년에 흥선대원군은 퇴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종이 어리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고종은 1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고종은 22살,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간이 흥선대원군의 집권 기간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이 10년간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우리 조선은 어떤 대외정책으로 일관했죠? 통상수교 환영인가요? 아니면 거부인가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우린 일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0년간은 그 누가 우리나라에 하트를 던지면서 우리나라에 접근을 해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방어하고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굿바이 했다라는 거, 다시는 오지 마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간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외 정책은, 조선의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일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반발한 두 나라하고 이 10년 동안에, 10년 사이에 전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하고 전쟁 한 번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 한 번을 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와의 전쟁이 먼저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866년 병인년입니다. 이때. 이게 바로 병인양요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전쟁한 거는 1871년 신미양요가 되겠죠. 네. 자, 병인양요는 누구랑? 조선과 프랑스와의 전쟁. 네.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 네.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거다.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요. 네. 이 미국의 미자하고 신미양요의 미자. 네. 같은 미자니까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그 앞에 있는 병인양요는 당연히 프랑스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 퇴진당했어요. 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냐면요. 여러분 요거는 적지 마세요. 네.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죠. 그리고 고종의 아내는 누굽니까? 중전민씨죠. 중전민씨. 물론 을미사변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종이 나중에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황제의 국가를 건국한 다음에는 죽은 중전민씨가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되니까 황후가 되죠. 그래서 대한제국 이후부터는 명성황후로 추존이 되는 바로 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부터 명성황후라 생각을 해도 뭐 전혀 상관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명성황후라고 하는 명칭은 없는 거죠. 네. 중전민씨.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흥선대원군이 퇴진을 당하게 되고, 흥선대원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퇴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세력은 바로 중전민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민씨의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씨가 자기 친척 오빠 동생들, 아무튼 민땡땡, 우리 한국사 책에 나오는 민땡땡은 모두 다 중전민씨, 이 명성황후의 친척 오빠, 친척 동생, 뭐 사촌 동생, 뭐 이런 어떤 민씨 가문의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민땡땡이 바로 모든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 흥선대원군은 퇴진하고 바로 이 시기에 바로 민씨 세력, 민땡땡이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흥선대원군 집권기간의 대외정책이 뭐라고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퇴진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인 통상수교 거부정책도 퇴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력이 권력을 잡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 퇴진 이후부터는 조선이 개방을 하려는 어떤 개방의 분위기가 이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접근한 나라가 바로 재팬!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처음으로 근대적인 서양식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게 뭐냐면 1876년에 강화도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강화도 조약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강화도 조약의 그 중요한 내용도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은 강화도 조약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세로를 예쁘게. 자, 그 전까지 조선은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개방의 문을 열지 않고 문을 꼭 닫고 있는 비밀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그 폐쇄적인 그런 어떤 닫힌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전까지는 폐쇄적이었던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문호를 개방했다,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쩌면 강화도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민씨 세력은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 뭐든지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다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을 한 이후에 이 민씨 세력은 아주 강력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적어보면 그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개화 전담기구로서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개화 전담기구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 통리, 기무, 아문이 참 많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뭘 알아야 개방을 하고 개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간 나라한테, 앞서가고 있는 나라한테 이 견학단을 보냅니다. 뭐 좀 배워와라 라고 해가지고 견학단을 여기저기 막 보내는데, 우리는 그거 견학단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사절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죠. 이 이후에 사절단 진짜로 많이 보냅니다. 청나라에 영선사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는 2개를 보냅니다. 공식 사절로서 수신사 보내고, 비공식 사절로서 조사시찰단 보내고, 그리고 미국과 서양의 나라에는 어떤 누구를 보내는 보빙사를 보내요. 그 각각의 나라마다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보빙사가 미국 가서요, 그 다음에 서양 유럽을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보고 그 다음에 딱 옵니다. 그러니까 보빙사 한 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절단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군대 개혁이에요. 여러분, 조선 후기는 5군형 시스템이죠. 이 5군형을 줄입니다. 대폭 축소를 해요. 대폭 축소해가지고 2개의 군대로 이렇게 줄입니다. 여러분, 5군형은 뭐죠? 훈련도감, 어영청, 청융청, 수어청, 금이영이라고 하는 5개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없애면서 굉장히 많은 이 직업군인들, 대체로 5군형은 직업군인들이었는데 이들을 해고하면서 2개, 이름도 바꿔요. 무의영, 장어영, 이렇게 둘로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군대는 축소합니다. 축소하고 새로운 신식 군대, 서양식 군대 훈련을 받는 신식 군대 하나를 내놓거든요. 그 서양식 군대 이름이 뭐냐? 바로 별기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기군이 바로 신식 군대가 되니까 원래부터 있던 정식 군대인 이 5군형, 줄어든 것도 참 서러운데, 이제 이 이영은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뭐가 되는 거냐면 구식군대가 된다라는 거죠. 구식군대가. 그런데 누구만 잘해주냐? 별기군만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던 이 구식군인들이, 이 이영의 구식군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왁 하고 일어나서 군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모년이에요. 1882년, 이게 60갑자로 이모년이고, 이 이모년에 바로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모군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 반란이 이모군란인데, 여러분, 이 군인 반란은 누가 일으킨 거? 신식군대, 구식군대. 구식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식군대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구식군대가 일으킨 반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개화파가 둘로 나눠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는 개화파가 그냥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씨 세력은 강화도 조약으로 개방을 한 다음부터 아주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개화파는 전부 다 급진 개화파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이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때 개화파는
모두 다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은 성향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때 이모군란 때 이 구식군인들이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개화정책 때문이다. 개화정책을 누가 추진하지? 누가 중심이 되어서? 그거는 바로 민비라는 거죠. 중전 민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구식군인들은 민씨를 죽이기 위해서 창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민씨는 정말 간신히 그 창덕궁을 빠져나와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피난을 가냐면 장호원까지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에. 네.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시 권력을 잡아요. 민씨가. 네. 그건 전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민씨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개화정책을 너무 급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이모군란이라는 이러한 부작용을 얻었구나. 앞으로 모든 개화정책을 천천히 조금씩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개화파의 그 개화 정책에 대한 이 속도와 그 범위가 아주 많이 축소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속에서 계속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아니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만이 점점 증폭된 이 개화파 가운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바로 이 개화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이들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 개화파와 그리고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는 이 개화파는 이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런 어떤 적대 관계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누구냐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과 같은 이러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급진개화파라고 부르게 되고요. 원래 개화파에서 떨어져 나간 새로운 파벌을 바로 급진개화파라고 부르게 되고, 원래 있었던 기존의 개화파는 얘들이 급진이니까 얘들은 온건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개화파가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설명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민비는 어느 쪽에 속한다? 민씨는, 중전 민씨는 이쪽, 민씨 세력은 전부 다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은 바로 이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급진개화파는 민씨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온건개화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난리를 한번 일으켜야 정변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정변이냐면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1884년은 60갑자로 갑신년이에요. 바로 갑신년에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를 완전히 축출하고 몰아내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새로운 국가, 그런 어떤 개혁적인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 이 정변을 뭐라고 하냐면 갑신정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갑신정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일단 흐름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제목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부 내용은 1894년, 10년을 건너뛰어서 1894년이 되는데요. 이 1894년은 우리 개화기에서 또 근현대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894년은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세 개의 사건이 한국사에서 세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동청갑. 뭔지 설명도 안 드렸지만 일단 동청갑으로 외우시기를 권합니다. 1894년은 동청갑이다. 자, 그게 뭐냐? 바로 동학농민운동.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 자, 그리고 청일전쟁. 자, 그리고 이 해가 60가짜로 갑오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갑오개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연도만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 개의 사건은 모두 세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 제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1894년 동청갑으로 외우시고 정말로 중요한 해다라는 겁니다. 자,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가서 설명드릴 거고, 이 청일전쟁은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났다? 조선 때문에 청나라는 계속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일본은 조선의 주도권을 뺏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게 바로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라는 거죠. 이 청일전쟁은 다음 해에 끝납니다. 1895년에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일전쟁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 청일전쟁 이후에 끝난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 그러니까 승리한 일본과 패배한 청나라가 어디에서 일본의 항구인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조선을 깨끗이 포기해요. 조선을 깨끗이 포기해요.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부터 우리 조선이 청나라한테 260년간 일관되게 해오던 4대는 바로 이때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의 영토를 뺐습니다. 타이완하고 요동반도를 뺐는데요. 중요한 건 요동반도예요. 타이완이 이때 일본이 뺐는데 성공해가지고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요동반도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랴오둥반도, 요동반도. 그래서 요동반도를 바로 청나라가 일본한테 요동반도를 뺏기게 되는데요. 요동반도를. 당시 요동반도를 계속 눈독 들이고 있던 다른 나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죠. 아, 저 요동반도는 내가 찜한 데인데 라고 하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먹으니까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두 나라와 함께 러시아가 바로 일본한테 협박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나라예요. 러시아와 연합한 프랑스, 독일.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렇게 세 나라가 일본한테 공동으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청나라한테서 뺏은 요동반도 다시 돌려주라. 청나라한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야 할 걸? 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협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세 나라가 삼국이 일본한테 간섭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삼국 간섭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삼국 간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 요동반도를, 이렇게 해서 얻어먹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반도는 이때 다시 청나라 영토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던 조선은 무슨 판단을 하게 될까요?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세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고종과 민비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이 일본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인데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면, 러시아와 우리 조선이 연합을 한다면 일본을 배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삼국 간섭 이후에 우리 조선의 대외 정책은 급변합니다. 뭐로 급변을 하게 되냐면 친러, 러시아와 친에 연합을 해야겠다. 친러, 그리고 일본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친러 배일 정책을 바로 우리 조선 정부는 고종과 중전 민씨는 친러 배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조선 먹으려고 전쟁까지 했는데 지금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누구만 좋아졌어요? 러시아만 좋아졌죠. 그래서 이 친러 배일 정책의 핵심인 민비를 바로 죽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만행, 왕비를 죽이는 만행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선 그 내에서 갑자기 위축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바로 왕비를 죽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몇 년이냐면 1895년. 요게 60갑자로는 을미년이거든요. 을미년에 만행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하죠?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게 바로 1895년까지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공간의 제약상 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컬럼버스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1896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은 계속 이어나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자, 여기를 좀 얼른 지우고, 네. 자, 여러분 거의 다 됐어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네. 자, 1896년이 됐습니다. 고종은 참 매우 괴로워요. 자기 아내가 살해당했죠. 네, 그리고 일본이 언제든지 자기를 또 어떤 테러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협,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만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막 굉장히 괴로울 적에 이 러시아 공사가 고종한테 와가지고 이러한 제의를 해요. 우리 경복궁 바로 옆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거든요. 정동에. 네. 그래서 거기로 거처를 옮기시면 경복궁보다 러시아 공사관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어떻게 러시아 공사관 안으로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처를 경복궁에서 바로 옆에 있는 100m 바로 옆에 있어요. 네. 110m. 네.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고종이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을미사변 다음해인 1896년에 전격 자신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는데 당시 우리는 러시아를 한자어로 아라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라사가 러시아고요. 아라사 공관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아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왕이 거처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관 파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 아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살아요. 정확히 1년. 정확히 1년 2주 삽니다. 네. 1년에서 2주를 조금 더 사는데요. 그래서 다음 해인 1897년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관 파천이 바로 다음 해인 을미사변 다음 해인 1896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남의 집 살이 한다라는 건 참 서러운 거예요. 집주인 눈치 봐야겠죠. 아, 그래서 러시아가 고종한테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조선의 이 지하자원이나 또는 뭐 물고기나 어업 채취권이나 또는 나무, 산림 채벌권 이런 것 좀 저희한테 주세요 라고 문서를 내밀면 고종은 웬만하면 그냥 서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아간 파천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는데요. 조선 안에서.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저희는요. 당시 모든 우리 조선과 수교를 맺은 나라는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 저희 나라 최애국이잖아요. 저도 러시아와 동등하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모든 나라들이 다 고종한테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우리나라의 좋은 경제적 이권을 다 뜯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 파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분야에 대한 의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열강의 경제 침탈이 이 아간 파천 1년 동안에 아주 극심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은 부족하고 사람은 부지런하고 노동력은 많아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1896년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아간 파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아간 파천 전까지는 그야말로 지하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였어요. 금도 많았습니다. 조선은 황금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때 열강들한테 금을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하자원은 바로 요 1년 동안 고종이 아간 파천하고 있는 1년 동안에 거의 다 뺏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했겠죠. 그리고 당시 우리의 그 지식인들, 지도층 인사들은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바로 이 해에 우리의 독립을 지켜나가자. 열강의 이권 침탈을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 바로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멋진 단체 하나가 바로 같은 해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체 이름이 뭘까요? 독립협회죠. 그래서 아간 파천과 독립협회는 같은 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끊임없이 고종을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은 다음에 돌아옵니다. 네, 1897년에 네, 고종은 궁궐로 다시 돌아와요. 아간파천에서 다시 이사를 온다라는 거죠. 네, 고종은 환궁, 궁궐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네,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타격을 입었겠어요. 네, 자존심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겠죠. 고종의 점수도 깎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종이 환궁한 다음에 깎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라를 황제의 국가로 격상시키는 건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97년에 고종이 환궁한 다음에 바로 나라를 바꾸게 되는데요. 조선이라고 하는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꿔요. 제국, 황제의 국가인 제국으로.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황제의 국가를 바로 이해에 건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이때부터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인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네, 대한제국의 역사 또한 조선의 말기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왕이 네,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말하자면 성왕이 나라의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고종은 바로 자기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국가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네. 이름은 제국인데 황제의 국가인데 굉장히 네, 힘없는 비운의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04년에 자신들의 이 대한제국의 주도권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요. 어떻게 되냐면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나라는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조선일적에 청나라, 여전히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청나라와 그리고 신흥강국, 네, 일본, 그리고 조선을 통해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러시아, 이렇게 3파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이렇게 싸워요. 요게 바로 1894년부터 95년까지의 일이 되겠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조선을 깨끗이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남아가지고 정확히 10년 후에 싸워요. 그게 바로 러일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때에는 조선이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뀌죠? 대한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1904년에 싸우기 시작해서 1905년에 끝납니다. 네, 5년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러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한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우리의 한국과 관련된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이 러일전쟁의 끝은 바로 러일전쟁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깨끗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독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러일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이 러일전쟁은 1년 후에 끝난다. 1905년에 끝난다. 조약의 이름은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조약. 세계사적으로는 이 러일전쟁은 뭐 러시아와 일본의 무승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한국, 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놓고 봤을 때에는 러시아는 아무튼 포츠머스 조약을 계기로 해서 네, 대한제국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의 독점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츠머스 조약을 끝으로 일본은 그 전에 네, 미국을 친구로 만들고 영국을 친구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을 끝으로 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에 을사년이에요. 대한제국의 주권을 포츠머스 조약 직후에 아주 강력하게 침해하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아주 심하게 침해하는
아주 강한 조약 하나를 바로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 해가 을사년이어서 네, 이러한 조약을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1905년에 네, 을사년에 바로 을사늑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을미사변 때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바로 을사의병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자, 이 을사늑약은 고종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은 1907년에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네, 바로 그 네덜란드의 네,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에 바로 특사 3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07년 헤이그 특사죠. 물론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네, 그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이. 그리고 이것이 네,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로 그 이후에 고종은 네,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는 거죠. 강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강제 퇴위 당하고 순종의 아들이 네, 바로 두 번째 황제가 돼요. 네, 고종 퇴위당하고 바로 이 해에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당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군대 해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종 퇴위와 여러분 국가의 정식 군대가 해산됐는데 당연히 여러분 네, 이렇게 두 가지 큰일이 있는데 의병이 안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의병이 일어나게 되니 1907년은 정민년이에요. 60갑자로. 그래서 이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기의 의병은 크게 3번이에요. 을미사변으로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에 고종퇴위 군대해산으로 정미의병. 모두 실패합니다. 네, 의병 활동은 모두 실패합니다. 특히 정미의병은 서울을 쳐들어가려는 진공작전까지 전개했지만은 결국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 이것저것 막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1910년 주권 하나 딱 남았을 때 바로 우리 대한제국은 바로 네, 우리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한테 영구히 넘기는 그런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 병합조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제강점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가 바로 다름 아닌 네, 개화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가운데로 우리 돌아가서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 근현대사의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화기를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되니까요, 개화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잡는 개화기 전체 개괄의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물론 진도를 나간 것은 아니지만은 개화기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강의였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화기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시든지 여기 제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전체 개괄의 내용을 네, 참조를 하시면서 네, 그 부분을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네, 효율적인 체계적인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인 네, 개화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다음 강의인 흥선대원군 네,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